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요즘 전세살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경매, 낙찰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이번에는 또 저희가 반대의 경우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이 있다면 또 경매로 나온 집의 사연도 있죠. 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매 길잡이시죠. 설춘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동안에 뭐 낙찰받고 나서 또 이렇게 뭐 강제 집행까지도 공부해 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걸 공부했습니다만 이제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집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뺏긴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자, 그러면 이게 살던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네, 일단 그 요즘에도 경매 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빚을 진 채무자들이 여전히 어떤 고금리 상황 또는 이제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서 빚을 못 갚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최근 한 3, 4년 내에는 좀 특이한 사례, 일명 갭 투자의 문제로 인해서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진 특히 이제 인천과 경기도에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시세가 한 6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가 한 4억 원. 나중에 이제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갭 투자들이 4억 원 떠안고 실제 2억 원만 지급하고 매수를 하고 그러나 이제 한 2년 지나 보니까 오히려 시세가 4억 원, 전세 보증금이 2억 원.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이제 전세값이 반토막 난 거니까 계약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 실제로 이제 갭 투자분들은 돈이 없습니다. 돈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갭 투자를 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판결 받아서 끝까지 돈을 안 주니까 경매를 신청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갭 투자를 할 때는 좀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갭 투자할 때 나중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최근처럼 시세가 하락하고 전세가가 하락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당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 이제 집주인이 제대로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가 이제 압류를 해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언제쯤이면은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임차인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우리 집이 경매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경매가 들어가면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하고 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실제 임차인 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만나게 돼서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 알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알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할 때 그 집에 전입 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해 줍니다. 그럼 이제 법원은 이 사람이 임차인이구나. 그래서 그 임차인한테 등기를 보냅니다. 언제까지 이를테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한다. 등기로 가기 때문에 또 역시 그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뭐 전세금이 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패닉이 올 만한데요. 그래도 뭐 이런 일이 닥치면 이제 무슨 일부터 그럼 대응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차인들이 우리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처음에 무지 당황을 할 텐데 당황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첫 번째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제 대항력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어떤 것을 가지고 좀 해야 될까?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임대차 계약서 사본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원본은 이제 실제 배당 기일날 돈 받을 때 제출하는 거고요. 배당 요구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배당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이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면 오늘까지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오늘까지는 점유와 전입 신고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출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경매가 취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대항력을 일단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저도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 수강생분이 평일날 오늘이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인가 봐요. 근데 밤 8시 30분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오늘이 배당 요구 종기일인데 자기가 깜빡하고 배당 요구를 못했다. 죽고 싶다. 보증금 3억 원인데. 그래서 지금이 몇 시죠? 그랬더니 저녁 8시 30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6시가 지났으니까 배당 요구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다. 밤 12시까지 할 수 있다. 아하. 네, 그래서 밤 12시까지 법원에 당직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배당료를 했고 그분이 나중에 3억 원의 배당을 다 받아서 저한테 넥타이를 한번 선물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자, 기분이 교수님 아, 자랑이시네요. TMI.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설마 그 당직실까지 뛰어간 건 아니겠죠? 다 그냥 네, 그분이 직접 갔죠. 직접 가시고. 네, 지금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닌 거니까. 아, 네. 그래요? 네, 그 당시에 네, 직접. 뭐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당사자가 갔겠죠, 당직실은. 제가 만약에 저도 아쉽네요. 이제 끝났으니까라고 했다면 그분 아마 3억 원을 날렸을 텐데. 그동안에 매번 뭘 얘기하면은 뭐 정민 앵커가 그거 꼭 안 가도 됩니다. 뭐 인터넷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다 된다 해서 역으로 여쭤봤더니만 네. 가는 게 맞았구나. 그렇죠, 당직실이잖아요. 당직실이니까. 당직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일정 부분 되는데도 일정 부분 안 되는 것도 있어서. 네. 네. 예. 뭐 사실 이제 경매로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 후회도 소용이 없고 뭐 사실 가장 관건은 이제 내 피 같은 그 전세금을 어떻게 잘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으로 배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전혀 못 받을지에 따라서 앞으로 좀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임차인들은 본인의 보증금을 배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네. 여부는 첫 번째는 이제 등기부를 이제 발급을 받아봅니다. 네. 그래서 본인보다 앞서 있는 채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네.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원에 배당 요구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 요구한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의 보증금. 그래서 네. 실제로 낙찰이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배당을 받는지 여부는 거의 뭐 100%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무에서 이제 통상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임차인들이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예. 네, 오히려 반면에 다가구 주택에서 네. 오히려 임차인들이 배당금을 못 받는 경우가 아하, 좀 많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구나. 사실 이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그다음에 내 보증금 딱 하면 딱 계산이 간단한데 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경우는 19가구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 집은 보증금 얼마 그래서 내가 시세 파악도 어렵고 보증금의 합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사실은 일부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네. 그 임차인들끼리 정보 교류도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실무적으로 그게 어렵겠죠. 그렇죠. 네, 아쉽습니다. 그렇죠. 임차인들 간에 뭐 요즘 아파트에서야 앞집 뭐 위층도 서로 잘 모르고 지내는 거. 네. 그러네요. 아니 예. 근데 아까 교수님 설명하신 대항력 네. 그게 정확하게 뭔지 좀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네.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면 그러면 이거 보증금 못 받습니까? 네, 일단 그 대항력에 대한 개념을 네, 네. 우리가 이제 매매하고 경매에서 조금 예. 다르게 좀 이해하면 좋은데 네. 일단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라면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예.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소유자한테 예. 기존에 이제 본인의 임대차 기간하고 보증금을 보호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매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이제 임차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점유와 전입신고하고 소유자가 이후에 바뀌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내가 기존의 보증금 또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더라도 예. 이 기간이 남았다 이렇게 예, 주장할 수 있는 예. 게 이제 대항력이고요. 예. 다만 이제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낙찰받기 전에 이런 점유와 전입신고도 중요하지만 경매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어야만 이런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을 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일반 매매에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점유와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네. 그러나 경매에서는 그거에다가 반드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낙찰자한테 말소 기준이 뭔데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어떤 건 떠안고 떠안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이제 근저당권 같은 게 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데 등기부가 깨끗했을 때 이를테면 점유와 전입신고를 해야지 네. 만약에 근저당권이나 감 이런 게 있는데 네.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럴 때는 낙찰자한테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봐야 그 근저당권보다 뒤진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낙찰자한테도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기부가 깨끗했을 때 점유와 전입신고를 했었어야 한다. 점유하고 전입신고 이후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 선순위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매매에서는 선순인데 경매에서는 등기부가 깨끗했을 때가 하나 더 깨끗했을 전제가 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 낙찰, 그러니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체를 낙찰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왜냐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집값하고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다녀온 이를테면 이제 고양시의 한 아파트가 예. 약간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사례예요? 맞습니다. 보통 예. 그냥 자기가 떠안지 않나요?
임차인이요? 예, 임차인이에요. 아닙니다. 일단 낙찰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시세가 가장 높았을 때 시세가 13억 원. 예. 네. 그때 앞에 근저당권이 4억 원 있었고 본인 돈 5억 원 들어간 거니까 13억에 9억 원 들어간 거니까 그래도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이제 한 10억 원 정도. 아하. 감정가 10억 원 나왔고 예. 한 번 유찰된 가격이 7억 원입니다. 아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가만히 있다가 제3자가 만약에 7억 원에 낙찰된다면 앞에 근저당 4억, 본인 5억 원에서 3억 원만 배당받고 2억 원은 배당을 못 받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은 2억 원은 사실상 이제 그냥 날아간다 이렇게밖에 네, 볼 수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임대인의 자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9억 원에 낙찰 받아서 나의 5억 원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4억 원만 대출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아파트 가격이 약간 반등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가격이 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이렇게 해서 좀 본인의 살고 있던 아파트를 낙찰받는 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요. 예. 그다음 게 무슨 말씀인지 네.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낙찰받아야 되는 경우에 네. 사실 이제 경매 공부를 또 이제 급하게 네.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살던 집이니까 좀 뭐 낙찰을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 어떤 조언을 네.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예. 사실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세만 적절하고 또 낙찰가만 적절하다면 저는 낙찰을 강추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임차인이 직접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면 일단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집 컨디션을 잘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는 명도와 인테리어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도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반 매매하기는 좀 어렵고 따라서 이제 본인이 그냥 낙찰을 받아서 네. 이를테면 낙찰 받으면 이제 권리상의 하자들은 모두 소멸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별히 명도에 대한 부담도 없고 다시 한번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도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살고 있던 측면에서 집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만 낙찰받을 수 있다면 예.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는 것도 좋아 보인다. 지금 요 이제 뭐 아파트 중심의 집적으로 해서 경매를 살펴봤는데 상가 네. 투자도 상가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네. 뭐 요거는 뭐 좀 다른가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주택 임대차 네.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뭐 사실 보증금이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예. 점유와 점유와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거기에다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면제권이 생겨서 나중에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가는 약간 좀 다릅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9억 원 안에 들어와야만 이 법의 보호를 해주겠다.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뭐 보증금이 한 4억 원에 월세가 400만 원이다. 예. 그러면 400만 원 곱하기 100, 4억 더하기 4억, 8억. 8억. 이런 사람은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5억에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 곱하기 100은 5억에 5억, 10억이니까 환산보증금 9억 원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런 사람은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 이게 이제 환산보증금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상가에서는 이런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대항력은 있게 해주는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버리면 우선면제권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선면제권이 없으면 경매가 들어가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실무에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 등기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럼 환산보증 초과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우선 면제권이 없어서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10억 원짜리 전세권 등기를 해야 나중에 이제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그 있다. 기본 아닙니까? 그 전세권 그거 하는 거는. 그러나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주택이라고 하면 예. 그냥 10억 원에 대해서 내가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초과되기 때문에 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예. 주택이라면 굳이 전세권 등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상가는 좀 다르기 상가는 때문에 좀 다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